국민 모두 노라고 하는데 나홀로 고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더니 윤석열 당선인은 불량 인사를 내세워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또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 직제 개편과 관련된 발표 그리고 관련된 인선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뉴스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현진 대변인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계획이 없습니다. 청와대 그 직제 개편과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정부, 가장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직제 개편과 인사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다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기일을 저희가 지금 언제라고 못 박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자체를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차장님. 지금 보면은 네. 원래 오늘 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미룬다고 했어요. 이게 대통령실 직제 개편, 그러니까 인선, 대통령들의 어떤 수석들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선하는 것을 뭔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만약에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걸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 인선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청문회하고는 좀 별도인 것 같습니다. 별도. 예, 왜냐하면 이제 장관 후보자들은 이미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윤석열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실 개편의 경우에는 그건 말 그대로 대통령 당선인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크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조직 개편안을 먼저 짜야 됩니다. 현행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은 이제 정책실을 폐지해서 3실 체제를 2실 체제로 바꾼다. 네. 그리고 이 중복되는 수석들도 좀 축소해서 5개 수석. 작은 청와대, 작은 대통령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개편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 보입니다. 두 번째, 조직 개편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조직에 걸맞는 사람을 누구를 앉힐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가 예정됐다가 좀 미뤄지는 거 보면 아마 실장과 수석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가 이것이 이번 주에 지면을 통해서 뭐 미리 이제 인사안이 발표되지도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당선인이 최종 결심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장 좀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일요일 오후에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그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총리 그 인준이라든지 아니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장관 후보자들을 설명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을 이렇게 개편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이번 주는 오늘은 아닙니다만 이제 조만간 조직 개편안과 그 조직에 맞는 그 인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이 또 직접 기자들 앞에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고민이 길어지고 있군요. 어떤 인물들이 이제 확정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비판의 시선에서는 검찰 출신이 다소 많은 것 아니냐, 또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는 이거 대통령 비서실이 대검 부속실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오늘 브리핑을 좀 수년하신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내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되게 될 청문회 전국이 굉장히 여야 간에 피 터지는 전쟁이 될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들이 이번 언론에서는 속속 보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속속 포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검찰에서 발을 맞췄던 예전에 그 측근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인사기획관이나 뭐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에 안살림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서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검찰 출신이 내정되었다라는 보도들이 흘러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이럴 거면 대검 부속실이지. 그럴 거면 대통령 명칭도 그냥 검찰총장으로 하셔라라는 정도의 조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좀
빨리 서둘러서 뭐 브리핑을 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청문회 전국이나 여러 가지 그 인사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 측에서는 뭐 그런 거죠. 측근 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 능력주의고 능력이 그만큼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런 입장 당선인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국회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일기 내각, 그중에서도 이 한독수 총리의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장 내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됩니다. 이틀간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래픽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잡힌 장관 후보자들이 얼마 안 됩니다.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한 후보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자, 우선 저희가 한독수 총리 후보자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 네네. 한독수 총리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의 장관 청문 정국의 어떤 향방을 가를 여야의 딱 그 대결 포인트가 됐는데 의혹들이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검수완박 법안에서 조금 국민의힘이 많이 줬으니까 한독수도 같이 좀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한독수 후보자를 이제 총리에 발탁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여권 인사들 앞으로 야권이 될 그 민주당 측과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인연도 있고 그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소도 이제 고려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로펌이라든지 이제 네. 공직 이후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그 월급을 받은 그런 문제들 뭐 이제 이런저런 그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하나 보면은 그 소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불법이나 비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럴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 우려가 되는 거는 현재 민주당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그리고 또 여론에서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네. 이런 부분과 이제 그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만약에 정호영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독수 후보자 인준을 부결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그 검수완박과 관련된 중재안이 타결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그 양보를 했고, 양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네. 분석이 아니라 그건 뭐 거의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을 리는 없고,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과 민수위에는 보고하거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 당선인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던 거는 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1차 양보를 했다면은 민주당에서도 양보를 해서 적어도 인준은 통과시켜 주는 게 정치적으로 타당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상식이긴 한데, 네. 또 우리 정치라는 게 또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28일, 29일 날 기대와 달리 검수완박법 중재안은 통과되는데 한독수 후보자 총리 인준안은 부결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전국은 다른 국면으로 가고 네. 뭐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간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네. 소용돌이로 들어간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거를 원하고 감수하겠다?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분석을 들었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떳떳하다 이런 입장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관련되는 세금은 다 납부한 상태에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은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이 이런 입장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 가능성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희는 보셨어요? 지금은 강력하게 지명을 철회해달라. 이건 정말 부적절한 오히려 협치를 포기하는 그런 인사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콕 집어서 얘기하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었는데요. 방금 이제 위원님의 분석으로는 중재안 통과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안 되면 이걸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가는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인사 검증, 특히 이제 당선인이 이제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 이제 내각의 후보자들이나 뭐 총리나 이런 분들에 대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책무입니다. 책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곧 이제 야당이 되니까요. 야당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송곳 검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후보자들이 불법은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위공직자가 되실 분들이 불법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불법이 없는 것이 자랑인 양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넘어서 국민정서법, 그러니까 국민들의 높아진 잣대와 눈높이 하에서도 그분들이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할 책무는 민주당 그리고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검증이라는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뭐 교환이나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아무 이유 없는 발목 잡기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들께서 보시는 의혹이 한 점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본다면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도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심들도 굉장히 많죠. 뭐 4만 명 정도, 그리고 예산은 뭐 33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가 또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취지율,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니까 현재 직무수행 긍정평가 일주일 만에 이 대통령 당선인이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죄송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현재 직무 수행 긍정평가 네, 이게 8%포인트가 떨어졌다. 자,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소폭 상승했다. 자, 차장님,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나온 메시지는 직접 육성으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느 사람과 이 국정팀을 이루어서 이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게 어떻게 보면 단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의 경우에는 높은 기대치를 보인 데 반해서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는 뭐 50대 초중반, 60%까지 근접을 했다가 최근에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어떤 여러 도덕성 논란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아니 왜 꼭 저런 사람들을 이 국정 같은 팀으로 골랐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상세히 소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다라면 다시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혹시나가 돼버린다라면 아마 지지율을 만회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인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우려할 만한 일이고 또 물러날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밑에 떨어진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정치적 갈등이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뭐 아프간 전이라든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윤 대통령도 윤 당선인도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지 인사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 당선인 그리고 참모들이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제 관저가 리모델링하는 그 기간 동안인데요. 이 관저 공간의 확정을 놓고 좀 논란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뭐 김건희 여사가 먼저 방문을 하고 나서 이게 정해진 거다라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이제 오늘 인수위의 설명은 선후 관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정해지고 나서 방문한 거다라고 좀 해명을 하긴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는 해명이 나왔으니까요.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그 공간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실무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협의해야 되거나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텐데 그런 네. 게 없이 뭐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먼저 가서 그 부분을 뭐 마치 찍어서 그걸로 갑자기 공간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그 말이 맞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고요. 사실 이게 인수위에서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먼저 협의를 해서 외교부 공간으로 다 정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입주하실 분들이니까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본 거다라고 이제 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외교 공간은 또 예전에 또 아무래도 용산에 그 한남동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외교 사절들이 이제 오시면 또 그렇죠. 외교 행사를 하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당장 이제 그 기능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또 문제가 또 순차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인수위에서 준비를 좀 잘해서 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외교부 장관 공간 저도 가봤는데 뭐 경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남동 이태원이 한눈에 보이는데 또 이게 달리 말하면 경호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 밖에서도 저격할 수 있고 공간이 훤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관저를 육군 참모총장 관사로 결정할 때 초기부터 사실은 외교부 장관 공간을 함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저에는 이제 신경을 못 썼는데 처음부터 이제 나온 얘기가 그 공관촌이 이제 국방장관 그다음에 3군 그 사령관 그 공관 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공관촌에서도 지금 육참총장 공간이 가장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실제로 뭐 이번에 밝힌 것처럼 너무 낡아가지고 개축하기도 힘들 정도인데다가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볼 때 네. 12.12 사태가 일어났던 현장인데 굳이 거기를 대통령 관저로 쓸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얘기도 나왔죠. 초반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으로 공간으로 결정한 거고 김건희 여사가 간 거는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은 그 만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어차피 거기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이 만찬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방문한 거지 공간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간 건 아니다. 저도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짧게 짚어보고 가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이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장님. 근데 네. 이거의 징계 여부도 그렇지만 이 의도와 배경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흘러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네. 이게 뭐 윤석열 친정체제 구축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끝나자마자 검수완박에 너무 조급하게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라면 반대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게 친윤 세력 구축하는데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사실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하는 지방선거가 6월 1일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도 치르기 전에 당 대표를 이 징계를 먼저 회부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거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인사에 대한 어떤 이 국민적 이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030
사공까지도 상당히 배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에 그 앞장섰던 2030을 좀 소외시켰고 그리고 그걸 대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좀 징계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요. 인사청문회 전국부터 대통령 관저 이슈 중심으로 좀 짚어봤습니다.